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은 특별하다. 아파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20년의 특별한 노하우를 풀어서 손쉽게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에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험을 토대로 하는 얘기니까 잘 풀어보죠. 뭐. 네.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이제 시대별로 본 정부의 주택 정책인데요. 60년대 이전에 과연 주택은 어떠했느냐. 박정희 정부 들어서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건축법도 만들고 많은 주택을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시절이었죠. 지금 보시면 이게 1950년대 종로구 가해동의 한옥 전경입니다. 그 옆이 지금 현재 이제 한옥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가해동 주변에 한옥들이 들어서고 관광지로 탈바꿈을 했네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1958년도 우이동에 이제 국민주택이 이제 들어섭니다. 1960년대 농촌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구조였었죠. 결국은 전국에서 많은 인구들이 서울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당연히 부족하고 인프라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뭐 30평 단위, 40평 단위 뭐 이런 국민주택들이 우이동 쪽에 있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청량리 쪽에 부흥주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블록주택의 기와지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청량리가 이제 또 바뀌게 되죠. 60년대에 이러한 판자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30년 사이에 굉장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마포, 도화동에 이렇게 대단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 이게 옆에 게 재건축이 돼서 네네. 현재는 이제 도화 삼성 아파트로 재건축이 된 그러한 이제 전경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현대 세운상가, 낙원상가 이런 근대식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지금은 이제 뭐 도시재생이 또 이제 화두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운상가가 이렇게 옆에 사진이 이제 새롭게 걷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청년들한테 창업의 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 거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탈바꿈을 해서 도시재생의 이제 거리의 하나의 표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 도심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도심지에는 새로운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도층들이나 부를 갖춘 분들이 아마 이 아파트를 샀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 낙후된 지역이죠. 지금 보시면 3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청계천 주변에 이제 공구상가들 그 다음에 이런 공구상가들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이제 문정동으로 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도 건물을 짓고 SH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공구상가들의 이전 정책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지금 상가들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역시 시장 경제는 인위적으로 참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하나의 예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청계 고가가 이제 철거되고 황학동 롯데캐슬 이런 이제 대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들이 지금 주변으로 형성이 됐고 중구 쪽으로 올라오면서 도심지 재건축, 재정비, 도심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대규모의 이제 오피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청계천에 물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수목들 지금은 이제 뭐 새들이 날아와서 물고기도 볼 수 있고 아주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이제 변해 있어서 청계천이 완전히 좋은 환경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 60년대 강남은 좀 어땠을까요? 강남도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이제 뭐 이렇게 사진 이제 뭐 하나 봤는데 옛날 논현동이나 지금 영동지구에 논과 밭으로 형성이 된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고들 하네요. 사진만 봐서는 그냥 시골에 한적한 어느 한 곳 같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70년 이제 남서울 계획 발표를 하죠. 한강 이남에 제2의 서울 건설,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단이 되는 이제 남서울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 계획 조감도 이제 72년도에 영동지구 주택 건립 계획.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한강 이남에 이제 신도시의 개념인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73년도 약간 이제 컬러풀해지는데 이거 보시면 반포에 이제 아파트가 단지가 생겨지고 아파트 지구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아파트만 져야 되는 지구라 아파트 지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에 이슈가 되고 있는 드디어
재건축을 하고 있는 반포, 잠실, 개포, 뭐 옆에 보시면 반포 아파트가 이렇게 탈바꿈을 한다. 아 그러네요. 예, 성냥각에서 4차원적인 미래의 도시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제 변해갈 예정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옛날에 75년도 잠실시형 아파트, 아 네.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똑같은 아파트의 공간을 이제 재현을 해서 네네. 사람들이 탁 이제 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방 사이즈를 현장에다가 표현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이게 불과 75년도예요. 얼마 안 됐는데 네.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죠. 텐트 쳐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 신청자들한테 이제 수기로 다 썼죠. 옛날에 전산화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지금은 많이 걸리고. 모든 게 이제 청약제도나 이런 게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이제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1980년대에 이제 저층 아파트 개포 지구가 완성이 되죠. 이 아파트를 초창기부터 분양받아서 지금까지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수영장이라든지 휘트니스, 네. 굉장히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입주자들을 만나보곤 합니다, 저희가. 네. 고덕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새 뭐 강남 3구에 네. 떠오르는 지역이죠. 지금은 이제 5호선 뭐 8호선 뭐 전철이 들어가지만 네. 뭐 이 당시는 정말 여기도 출퇴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한영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제가 고3 시절을 여기서 보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한 15분에서 2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십니까? 아주 교통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그림만 봐도 층의 높이가 확 틀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5층 이하의 이제 저층 아파트들, 뭐 그 당시 계단식 엘리베이터도 네. 없었었죠. 예. 이런 아파트들이었는데 지금은 강남 3구로서 집값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죠. 둔천주공 핫한 지역이죠. 지금도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그 전에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시절이었고 많이 지었죠. 뭐 여기 뭐 노원구나 마포구, 중랑, 강남, 강서구에 많은 임대주택들이 들어졌어요. 여기도 뭐 그 당시에는 15층 이하의 6평부터 9평까지의 네. 임대주택들, 그다음에 저층 5층 이하의 이제 임대주택들이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드디어 또 재건축 붐이 일어서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재건축 지역으로 또 핫한 이슈 지역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지역이죠. 가격이.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분당, 일산, 뭐 신도시 계획, 건설 계획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 많은 주택들이 지어졌고, 그래서 하다못해 그때 유행어가 야 이거 분당이고 일산이고 신도시들 중에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생기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주야 밤낮을 안 가리고 열풍이 그랬던 네. 이제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김영삼 정부의 IMF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게 오는데 주택은 꾸준히 보급이 됐어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네. 이제 급락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어떤 주거 문화가 또 생기게 됩니다.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선호되었는데 지하철 2호선, 1호선의 이제 역세권 주변에 오피스텔이 이제 변화가 생기게 시작됐군요.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만으로는 공급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고, 또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다가구나 다세대에 비해서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이 다세대나 연립보다 이제 더 많아졌지만 지금 다세대나 연립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네. 땅도 없습니다, 사대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비 촉진 구역이 이러한 이제 노후화된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 촉진 구역이 생기게 되고 뉴타운이 생기게 되고 주거 형태가 이제 그렇게 변화해 가는 시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네. 것들이 뉴타운 지역으로 바뀌고 뭐 이제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제 뭐 충당이 되고 그런 시절이 지나갑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신도시들이 생기고 도시개발공사나 각 지자체에서 소규모 미니 신도시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 주변으로, 그래서 인구가 수도권 주변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형태도 되고, 지금은 용인이나 성남의 재정 자립도가 서울보다도 더 좋다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만큼 생활 수준들이 높아졌고 지방자치 단체들의 어떤 그런 재정 자립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거에 이제 평분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수도 서울에 노후화된, 강북에 특히 노후화된 주택들은
선호를 하지 않는, 결국은 강남과 비강남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북을 어떻게 강남처럼 만드느냐, 내지는 강북을 어떻게 하면은 주거나 기타 인프라 시설을 강남처럼 좋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이슈이기도 하죠. 이기 신도시, 성남이나 이제 판교, 네. 이제 테크노밸리, 서판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례, 네. 뭐 이제 화성, 동탄, 이기 신도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신도시들을 벤치마킹하러 온 겁니다. 정부에서는 가장 고민을 한 게 서민들한테 값싼 주택을 보급하는 게 숙제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보금자리 주택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사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강남 지역의 보금자리 주택, 즉 네. 뭐냐면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값싼 주택을 보급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평당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동안 주택 가격이 하락이 돼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부동산 뭐 정책 실패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죠. 네, 규제가 분양가 좀 상한제도 강력했죠. 생겼고 네. 뭐 여러 가지 생겼는데 그 제도는 사실은 전서부터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서부터도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고 뭐 그러한 법들을 드라이브를 이제 걸 수밖에 없었죠. 정부에서는 결국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초강력 규제들이 네. 존재를 했었다. 단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김영삼 정부 때 IMF가 있었고 하락돼 있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펼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공급이 많이 되고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투기 세력이 생기게 되고 네. 또 그러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네. 강력한 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또 활성화 정책을 쳐야 되고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소소하게 또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제 네. 갖춰야 되고 결국은 보니까요. 공급 대비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적당한 이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을 어떻게 잘 펼쳤냐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안정화되고 수요가 안정화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안정화되고 네.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 같고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 그렇죠. 곡선을 그렸다라는 네. 거죠. 여기 보면 뭐 각 정부별로 43% 상승하고 IMF 때는 떨어지고 김대중 정부 때는 또 올라가고 이랬지만 결국은 우클릭했다라는 거. 주택 가격은 우클릭을 했다라는 거. 그러네요. 계속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부별, 정권별 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꾸준히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는 다운을 했었다. 그러나 항상 우클릭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사야 된다라는 결론이신 것 같은데요. 요점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만약에 사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샀다가 네. 주택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실래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표를 보면 내려갔다가도 다시 또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는데요. 뭐 이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하고 거품 경제 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가구를 소유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해서 그것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2030 세대들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집을 사기에는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해 버렸잖아요. 뭐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주거를 하더라도 주택은 하나의 나의 공간으로서 하나쯤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 젊은 세대들의 꿈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쉽게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네네. 자, 그래서 네. 플랜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30억, 40억짜리 주택 사실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실소유자들한테 주택을 살 수 있게끔 대출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보면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다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상품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주택을 이제 사야 된다. 네. 마음 먹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포인트를 하나 주자면 사야 된다. 첫 번째 네. 본인의 자금 상황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두 번째 정부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금융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주택금융상품을 항상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마지막. 로케이션 팔고 살 때 현금 호환성이 빠른 곳, 좋은 곳 그런 로케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은 특별하다. 그리고 소주제로 부동산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풀어서 한림건축그룹의 박진선 회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